디지털 인문 한국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최일학 선생님 그리고 김원명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지 자리가 펼쳐졌을 때 생각도 깊어지고 문장도 펼쳐지고 또 이제 소통, 교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PPT까지는 만들지 못했고요. 제 글의 핵심은 디지털 인문 한국학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 학문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학문, 그다음에 이제 인문 한국학 이렇게,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관점, 방향을 찾아가는 길,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우리 23쪽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이 뭘까? 이런 물음은 2500년 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이언스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말 학문도 있고, 또 알미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복합어로 이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한 뒤에 문하라 이렇게 이해해 왔었고, 서양에서의 사이언스라는 것은 증명된 알미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모르는 바가 있으면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어진 문제를 탐구해서 거기에 가치 있는 대답의 체계를 짜나가는 것,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날 학문 개념은 알매, 체계화라는 관점으로 재정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론 증명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들이 있겠지만은 학문이 되려면 반드시 증명이 뒤따라야 되고, 거기에는 엄밀한 증명의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증명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필연성과 보편성. 24쪽으로 가시면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런 알매 어떤 체계, 알매 분류, 학문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농구하고 탐구하고 이론화하는 이런 작업이 좀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학문 분류법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었고, 그 부분을 가장 잘 이렇게 집대성한 학자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양에서의 그 학문 체계, 알매 체계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표가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도표를 만드는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고는 하는데, 이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베이컨의 학문 체계론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크게 인간적 학문이라는 거하고 이제 신학을 구분하고 나니까, 오늘날의 이제 신학은 좀 엄밀한 의미의 학문 체계로부터는 좀 벗어나고 이제 고전학 또는 성서학, 서지학, 문헌학 이런 쪽으로 좀 특수화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은 인간적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역사학, 시,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법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에 대한 그 관심이 높으시다면은 우리가 학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을 거야. 뭐 대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을 테고, 방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베이컨의 고민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학문을 재분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셋으로 나누고 그 본질 셋에 부합하는
영역으로 학문을 분류하는 단순 무식한 형이죠.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인간의 이 세 가지 영역, 플라톤이 사실 했던 작업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세 가지 인간의 능력, 기억, 상상, 이성이라는 본질에 입각해서 역사, 시, 철학이라는 세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될 테니까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이제 사고전서란 책이 있는데요. 이 사고전서는 한번 여러분도 검색해 볼 만한 책입니다. 아주 그 방대한 양도 중요한데 양이 많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류 체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랑 좀 다른 그런 분류 체계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사고전서의 분류 체계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로 가면 한국의 분류 체계도 있었는데 현재는 맥이 끊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류 체계는 십학 체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십학 체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워본 적이 없을 테고 사실 관심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전통 속에서 어떤 학문 체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고 새로운 학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그 관심의 변화는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에 대한 교육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이제 김옥균과 유길준의 학문 체계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문 철학자나 전문 학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실사구시라는 관점에서 우리 조선을 빠르게 근대화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 체계,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국 거랑 좀 섞어서 일본 것만도 아니고 중국 걸 좀 섞어가면서 일본 것 중심으로 이렇게 수입하는, 그리고 수입할 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학문을 해왔는지 우리의 전통을 먼저 비판해 본 뒤에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해야 혼란이 덜 생길 텐데 우리 전통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일본의 학문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 전통 이후에 이제 우리 1960년대 이후로 오면은 갑자기 이제 미국의 학문 체계를 그대로 베껴 쓰는 이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자, 27쪽으로 가시면은 근데 아주 놀랍게도 디지털 인문 한국학이라는 이런 분야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학문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일을, 수학을 우리가 정립한 적이 없고 철학을 정립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종류의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이런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체성은 무엇인지, 누가 해야 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창조자의 관점에서 학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면 피가 끓게 됩니다. 굉장히 큰 주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습니다.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이러한 학문성을 크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략으로 택한 것은 이제 학문 개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린 거고, 학문 개념의 핵심은 학문의 분류 체계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문 한국학인데 한국학은 하위 분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 분류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을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인문학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덕이라는 상지대 교수님께서 좀 많이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서양의 이러한 학문 이론들을 그냥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인문학 하면은 인간, 문화라는 개념을
반드시 떠올리게 되죠. 인문학 해놓고 리버럴 아츠로 가면 곤란한 거죠. 제너럴 에듀케이션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말의 활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로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일단 우리의 상식에 상당히 부합한 그 인문학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7쪽의 세 번째 단락. 자, 인문학이라는 것을 그러면 인과 문에 대한 학문으로, 학문은 알매 짜임새라고 정의를 했고, 그러면 인 또는 이제 문이라는 건 이게 엮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 실이나 줄 이런 것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엮었고 사람의 삶을 엮었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의 어떤 시그널 또는 상징 체계로 엮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색깔도 문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이것을 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한 학문과 엮음에 대한 학문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번째 단락 가보니까 인문, 사람 엮음에 대한 학문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사람과 그가 엮인 또는 그가 엮은 모든 것에 관한 학문. 요걸 좀 철학적인 개념을 활용한다면 사람과 세계에 관한 총괄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세계에 관한 총괄 학문이니까 앞에서 융합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던 우리 강사님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융합이라는 건 한데 아우르는 것이죠. 한데 아우르지만은 낱낱이 요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마다의 학문 분과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학문 분과 하나하나는 더 전문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문화될수록 우리는 융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학문의 커뮤니케이터, 학문과 학문을 한데 아우러 줄 수 있는 대중과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학문과 학문을 한데 아우러 줄 수 있는 그런 보편 학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분들은 아마 대부분 대가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것은 과학에 눈먼 사람이 아니고 과학, 기술, 예술 이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면서도 사람과 그런 엮은 문화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이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문학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그런 베이컨이 제시했던 그런 학문 분류 체계를 가지고 다시 재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총괄이니까 좀 어렵고 뒤섞여 있겠네요. 요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그 업적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학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역사학은 이제 베이컨의 경우에는 과학자였잖아요. 귀납의 원리를 추구했던 과학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관해서 뭐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시학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인문학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학문 전반에 대해서 박학다식했던 그런 학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기록, 유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연대기들 이런 식으로 역사학의 단위들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제 디지털 인문 한국학에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카이브를 만든다, 디지털 도서관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원 자료를 수용하고 그것들을 분류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방향은 그것들을 완벽히 해석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연대기만 들어가지 않고요. 생활사라든지 전기라든지 또는 서사라든지 보고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은 역사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의 일기도 역사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주에서의 한 사건, 아까 빅 히스토리를 말씀하셨지만은 빅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렇게 물을 때 우주사도
역사학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게 따로 어떤 범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학자가 스스로 거기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내고 그것을 역사학의 한 체계 안에 편입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을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은 역사학계에서 공인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이해칙 하에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핵심 역사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학을 이제 꼽고 있는데요. 그 문학 부분은 시라고 이제 베이컨은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그냥 문학 정도 또는 리터러처, 글로 된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아주 단순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알고 보면은 무슨 노비제도를 만들고 해서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죠. 긍정면도 있고 부정면도 있고 못다한 업적들도 있고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시라는 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 속에 좀 미완했던 것, 또 불완전했던 것, 또 인간의 희망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완벽하게 채색해가지고 상상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희망하는 결론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이다. 그래서 영웅적 허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이렇게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다 위대하고 우리가 추앙해야 할 어떤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것, 뭐 서사, 극시, 비유시 등등 여러 가지 꼽았지만은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 우리 공자님께서 아들에게 얘야, 넌 요즘 시를 읽어봤니, 시경을 읽어봤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문학을 모른다면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문학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어떤 단계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연구자들이 상당히 오랜 연구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철학. 철학은 그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정신에 관한 것과 감각에 관한 것.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29쪽으로 가시면은 쉽게 얘기하면 형이상학이라는 거하고 인간 철학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게 번역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메타피직이라는 것은 피시스, 우리 감각에 드러나는 것들이죠. 피어나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 해가 떠오르면은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피시스의 영역입니다. 변화하기도 하고 시간 공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묻고 그것이 시간이다, 공간이다, 뭐 하나다, 양이다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메타의 영역, 넘어서는 영역이 있죠. 그것을 메타피직이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악해낼 줄 아는 인간 정신의 능력, 이건 뭘까요? 뭐 심리학에서 다룰 수도 있고 정신 분석학 다룰 수도 있고 이렇게 인간의 정신, 기억이라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문학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나요? 이제 그 베이컨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 중에 하나는 욕망 같은 거였습니다. 숨겨진 욕망. 학문에서 이런 것을 배제했었어요. 근데 베이컨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람의 삶을 이해할 때는 밤의 문화와 같은 숨겨진 욕망을 제대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사람이 겪는 모든 경험 자체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과 감각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모두 들어왔고 또 하나는 거기에 결국 행위라는 도덕, 윤리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고 윤리와 도덕은 반드시 사회라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그런 사회와 윤리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인문학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제 식으로 각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라로 가면
역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학을 넣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앞선 그 강연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매스매틱이라는 것은 수에 관한 학문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럼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세모, 네모, 기하학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관계, 비율 이런 것도 보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매스매틱에서는 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관계 일반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문학에서 수학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제 보편적인 부분들을 인문학이 잘 활용을 함으로써 좀 더 엄밀한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춘 그런 지식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매우 재미난 걸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몸에 관한 학문, 꿈에 관한 학문, 기질에 관한 학문, 인체 유익함에 관한 학문. 이렇게 베이컨은 경험주의자이다 보니까 하나, 둘 모든 영역들을 뭐 치장술, 화장술, 사람에게 중요한, 삶에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복식사라는 학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복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늘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식을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죠. 우리 그 골룡포라는 거 있잖아요. 임금께서 입었던 골룡포는 어떻게 짰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바늘을 24개 정도 활용해야 되는데 혼자서 24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바늘을 넣어서 하나의 골룡표를 짜나가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죠. 이런 거는 외국으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복식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색깔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인문학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문자에 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사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럼 역금이라는 문화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과학문화, 생물문화, 뭐 복식문화, 음식문화 수많은 모든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전문가 수준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들을 하나의 사실이 가진 의미 차원에서 연결해서 엮어서 복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인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리와 사회 요 부분 아까 반복을 좀 해드렸는데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의무에 관한 거네요. 의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람다움에 관한 이론입니다. 개는 뭘 마땅히 해야만 될까요? 개다움에 관한 것이고 로봇이 있다면 로봇은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로봇다움이 있는 것이죠. 만일 신이 있다면 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다움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본질이라고도 많이 이해해 왔었는데 바로 사람의 본질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인문학의 핵심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뭐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이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인문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이 방법에 관한 이제 고민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 쓰게 됐습니다. 일단 인문학의 방법의 어떤 이걸 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삶의 조건, 근본 조건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 이것은 아마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할 때 이제 군중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태초에 군중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서에선 태초에 뭐가 있었나요?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고도 하고 뭐 그리스 신화로 가면 태초에 카오스, 혼란이 있었다고도 하고
뭐 기호학으로 가면 태초에 기호가 있었다고 하고, 상징으로 가면 태초에 상징이 있었다고 하고, 상징이든 뭐든 태초에 뭐가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놓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는 거죠. 거기로부터 모든 게 비롯돼 나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사람의 경우에 개인이라고 하는 나가 태초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라고 하는 집단이 태초에 있었을까요? 뭐 이거는 당연히 집단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속에서 나라는 성장, 어른이 되면서 나라는 자기의식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가 속한 공동체, 집단, 그리고 이 사회 역사, 이것이 함께 우리가 옛날 옛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근원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1쪽 두 번째 단락에 인문학을 이렇게 간단히 다시 재정리를 해놨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과 역금에 관한 총괄 개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총괄이란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제 그 테슬라 모터스라는 이제 사람이 2024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럼 가면은 이 사람들은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야. 자기 주주들이 싫어할 테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서. 하지만 이제 자원자를 모았습니다. 자원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을 대할 때 인문학자라면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그 사건 자체를 인류에서의 큰 빅히스토리 중에 하나로 볼 겁니다. 하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우주 탐사의 과정도 알아야 되지만은 사람들은 왜 화성에 가려고 할까? 또 그 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전체를 총괄하는 것, 총괄적인 개념을 갖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는 과학에 무지하면 안 되고 수학을 몰라서 또 안 되는 것이죠. 인문학자는 정말 총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나이가 좀 들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람과 삶, 그리고 세계 전체에 대한 총괄적 알을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학문, 이것을 인문학이라고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방법이라는 것도 가장 자유로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 생각엔 물음과 대답이라는 가장 단순한 형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 이제 들레주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철학을 물음을 물을 줄 아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천재들의 고민이죠. 무엇을 물을 것이냐, 내가 물을 것이냐, 그가 물을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께서 물을 것이냐, 물음의 주체,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중요하고, 언제 물을 것이냐, 바로 물음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이성적 동물이라는 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 물을 줄 아는 생명체라고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AI는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I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AI가 생명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적 생명체란 말을 요즘 쓰고 있어서 전자적 생명체도 가능하다면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 가운데 유기체적인 생명체가 있고 전자적 생명체가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신께서도 물으실 수 있다면은 영적인 생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포괄해 가지고 물음을 물을 줄만 안다면 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의 방법을 간단히 물음과 대답의 공간학이란 방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32쪽에 가시면 제가 이제 물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줄, 물음은 철저히 구조적이다. 물음의 현상학이 있습니다.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한 분야인데요. 체념의 현상학, 권태 현상학, 불안의 현상학, 갖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현상학이 되지만,
연구하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쉬운 현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물음도 분명히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4살쯤 되면 아빠 이게 뭐야? 라고 애가 묻기 시작합니다. 물으면 터져 나오는 거죠. 왜? 알고 싶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문제가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알고 싶기도 하고, 모르면 문제가 되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엄마 이거 해도 돼? 묻죠. 물음이라는 건 사회적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적 행위에 그치진 않고 지적인 탐구 과정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 나갈 줄 압니다. 사람을 닮아 나가죠.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고 스승을 닮고 친구를 닮고 닮아 나갈 줄 안다는 이 능력이 인간의 아주 중요한 모방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물음의 현상을 쭉 추적해 가보면 놀랍게도 한 4가지의 단순한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음에는 반드시 물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물음의 대상이 없이는 물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무엇을 물을까요? 이 물음을 내가 묻고자 하는 바로 그것, 대상이 물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나를 물어뜯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물리지 않으면 쉽게 물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은 내가 묻는다기보다는 공동작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났다. 그럼 떠났다는 거,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어떤 사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물리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이제 아프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처님의 해탈까지 나가는 거죠. 삶의 아픔을 끝까지 묻게 되면 벗어나는 길을 찾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일하게 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대답이 아니고 물음이라고 많은 철학적 대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의 물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어라. 이것이 이제 사유, 생각의 경건함이라고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이데거 같은 경우라면 들판에 내리치는 번개를 물음이라고 비교했는데요. 얻어맞는다는 거죠. 어떤 물음을 묻고 계신가요? 그 물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두 인문학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물어도 결국 돈의 의미, 돈의 역사 또는 관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총괄적으로 물어나간다면 여러분 이미 인문학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린 물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물음이라는 것은 말의 행위입니다. 말이 없으면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를 좀 길러보셨나요? 그러면은 개도 사람에게 뭔가를 묻습니다. 개도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우리 개미들도 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본 학자들 중에는 식물도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말하는 말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말을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주어진 경험이나 생각이나 뜻 또 세계를 구체적인 형태, 상징의 체계로 형상화하고 말음질한다. 이렇게 말의 의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정도, 단위, 층위는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교통하는 그런 것을 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물음은 반드시 말의 기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말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문학자는 끝까지 말을 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물음은 사람과의 관계이죠. 내가 묻는다면 난 묻는 사람이고 물음이고 내가 묻는 이유는 듣고 싶은 거죠. 그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물어볼 때가 있어야 묻는 거죠. 저 별에게 물어봐. 그럼 저 별이 뭔가 대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과학자들은 물질에게 물을 테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을 때 비로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음을 묻는 곳은 아마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요소로 서로 더불어 묻고 답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끼리 묻는 경우와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 사이에 묻는 물음은 아마 물음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또 지식의 정도의 차이, 인종 선호도, 바이어스에 관한, 편향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하나의 물음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컨텍스트들이 이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음에는 반드시 묻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을 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일 시간 되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함께 가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거, 의도라는 것은 그 물음 자체 속에 있지 않고 물음의 바깥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물음의 의도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네, 5분이 남았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인문학의 대상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문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 자, 물음을 통해서 다시 인문학의 언어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낱낱의 랭귀지가 아니고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들을 활용해서 이루어내는 대화, 이것이 인문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자, 인문학의 목적으로 가면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디지털 인문 한국학에서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걸 왜 하느냐? 결국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릴 테고요. 자, 레토릭에는 전문적인 용어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로 강의해야 될 내용은 35쪽입니다. 근데 뭐 여기는 보여드리기만 해도 쉽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앞부분이 좀 어렵고 뒷부분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35쪽 첫 문장 보시면 디지털 인문 한국학, 우리 김성수 선생님께서 디인한이라고 줄여주셨어요.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인한이라는 것은 디지털 형식에 기반을 둔 인문 한국학,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할 수 있을 테고요. 한 단락 건너뛰면은 인문 한국학이라는 것은 한국학 가운데 인문학 분야만 따로 분류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디인한은 한국학에서 인문학적 요소들만을 따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거기서 생산된 각종 자료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한국학 전문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비하고 번역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하는 이런 제반 기초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인문 한국학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와이대 주립대학의 한 사례를 좀 간단히 소개해 놨고요. 한국의 경우에 제가 이제 왜 나아갈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 한국 유경 편찬센터 저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 데인데, 여기 보면 도체라고 소개한 부분에 번역에 도의 본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체를 그냥 도의 본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도의 본체, 본체도 어렵고 도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도비심, 무서위, 이립이라는 말에도 도는 마음이 아니면 의지하여 설 곳이 없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인지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대로 읽어놓은 거죠. 이런 걸 음차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읽어놓은 것,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의 1차원적인 단계, 1차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차 번역, 3차 번역, 완성된 번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더 힘이 듭니다. 경물에 대한 쭉 설명이 있는데 그 안에 사물, 이치, 치지, 국리, 심지, 성의, 정심, 선, 이런 낱말들은 하나도 설명 없이 그냥 그대로 또 읽어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테고요. 김장생 이야기를 보면 여기 만화가 곁들여져 있는데 약간 좀 단순하죠. 그래서 웹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리텔링이 좀 가미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디지털 인문 항복학이라는 것이 지난날 한국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맞죠.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료들을 분류하고 시각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쭉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가치 있는 이런 인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자, 37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복고서라는 거하고 치약이라는 항목을 가져왔는데, 복고서는 여러분이 뭐 아주 낯선 낱말일 겁니다. 복고라는 말. 근데 이런 중요한 자료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 복고라는 것은 오늘날 시구에 우리 언어 형태로 바꾼다면 거주라는 겁니다. 그럼 거주 인문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도시학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 인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거주 인문학의 중요한 1차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료는 바로 조선 선비들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주 인문학의 1차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나아간다면 동시대 또는 다른 나라의 거주 문화와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치약의 경우에는 우리 신약 개발들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신약 개발들이 언어 연구들을 바탕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치약에 관한 약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당시의 의학 수준이라든지 질병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언어학적인 언어 전문가, 다음에 의학 전문가, 약학 전문가 해서 융복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융합의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로 가면 38쪽에 요거는 좀 구체적인 제안이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인문 한국학을 수행하실 분들에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인한 교육이라는 것은 전공별, 과목별, 주제별, 보통 우리가 대중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중화는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적인 이러한 디인한이 먼저 정립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대중화가 되는 것이지, 내실은 없이 대중화에만 힘썼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위해서 제가 좀 숙대에서는 이제 디지털 휴머니티즈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이런 융합 큐레이터 양성 사업 같은 겁니다. 이제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공별, 과목별, 주제별로 전 세계에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자료들을 자기 방식대로, 우리 이제 유튜브에 가면 채널화하는 것이 있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그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분류한 뒤에 그것을 이제 학부생들에게 적절하게 재교육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큐레이터 양성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 하다 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공동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연구 그룹에는 교수, 박사과정생, 석사 또는 이제 학부생 또는 일반인, 회사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연구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생겼고, 그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문적 연구 플러스 이런 아이템화라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D9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디지털 휴머니티즈 연구소 목록은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D9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잘하고 있죠. 규장각 잘하고 있고요. 한국고전문학번역원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거 있다라는 것을 재분류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유럽의 고전학이 100년에서 정체돼 버렸잖아요. 과거의 걸 다 파먹고 나면은 새로운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인안도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방향은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인문 한국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콘텐츠를 생산해냈을 때 그것이 이제 D인안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는 제가 보기 3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사실 소개하는 방식으로 많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산은 아니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이고, 다만 이제 6개 언어로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3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가지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인데, 하나는 세계문자 심포지아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하나의 주제, 문자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그 오리지널 그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예술가, 학자들 서로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한 뒤에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류한 뒤에 그것을 시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결국은 위키피디아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위키피디아와 같은 지식 체계에 자원봉사하지 않습니다. 위키피디아 한 편을 쓰려면 6개월에서 1년, 2년까지도 걸리는데 그 무료예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어로 그러한 지식 체계를 완벽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어 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전엔 이렇게 영어가 강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한국은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지식 자원봉사 등을 통해 가지고 D인안의 발전, 미래는 결국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있다라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